두 번째 시간이에요. 과목이 지루하진 않나요? 하나씩 그래도 여기는 좀 정리해가면서 여러분들 잘 새겨둬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교정직 시험이나 또는 교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관건적인 그런 분야이거든요. 그래요. 박경은, 황한슬, 김진환 다 잘 있죠? 이거 과목에 그렇군요. 잠깐만요. 맞아요. 정수현, 이지영, 윤지원 대답 잘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신입심사라는 걸 이야기했죠.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 지수가 도착하면 그때부터 분류심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제 신입심사 이후에 쭉 생활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하는 걸 반영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좋지 않은 면에서는 행정벌인 징벌을 집행해서 문제가 됐으면 반영해야 되고, 그렇죠? 또 반대로 전국 기능경기대회 같은 데서 뭐 상을 탔다, 정말 열심히 했었던 공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반영해 줘야 될 거고, 교정시설 내에서의 어떤 사고에 예방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한다면 그 개인을 위해서나 수용관리상 반영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형이 추가되어서 온다면은 형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범수가 늘어난다 이랬을 때는 재심사 사항에 사유가 발생한 걸로 봐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심사는 뭐냐면은 처음에 세웠던 개별 처우 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어떻게 조정할까? 앞으로는 이걸 이제 재심사를 한다. 근데 재심사는 정기 재심사. 처음 이야기했던 일정한 자기의 형기의 3분의 1을 지났다, 2분의 1을 지났다,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재심사를 하는 것을 정기 재심사. 그렇지 않고 필요시, 수시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걸 말 그대로 부정기 재심사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기 재심사는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재심사고, 부정기 재심사는 상벌 또는 그 밖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재심사다. 정기 재심사는 시행규칙 66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다만 형 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죠? 형기가 짧은데 정기 재심사까지 다 해낼 수가 없겠죠. 단기 수용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형 집행지휘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남은 잔형기가 형 집행지휘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형기의 3분의 1이 도달했을 때, 자기 형기의 3분의 1을 살았을 때 최초의 정기 재심사가, 정기 재심사는 네 번을 하게 돼요. 이걸 하나 기억해 둘까요? 자, 3분의 1, 그리고 중간쯤 왔을 때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이었으니까 자 3분의 2, 그리고 마지막에 6분의 5에 도달할 때, 이때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거 말고도 가석방을 앞두고 이제 재심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늘 겹치기도 한데다가 가석방을 위한 재심사라는 게 좀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었죠. 시행규칙이. 그래서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 정기 책임사는 4번이구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가 도달한 때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좀 기억해둬야 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부정기형 재심사. 부정기형이 뭐죠? 대입되면 얼른 정기형이 부정에 대입되는 게 부정기형이잖아요. 원래는 정기형만 주는 걸로 했는데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기형을 만든 건 소년수에 한해서예요. 선택적이죠, 우리가. 그래서 소년수들에게는 단기 3년, 장기 5년, 단기 1년, 장기 2년 이런 식으로 또는 단기 2년, 장기 3년 이래서 단기와 장기로 해서 형을 줘요. 이럴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한다? 가석방이고 모든 재심사고 단기형을 기준으로 해요.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다 정기형인데 소년수에 한해서만은 부정기형을 주는데 장단기로 나누어서 어떨 때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무기형과 20년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금고형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그 기간을 20년으로 보는 거예요. 무기수. 그다음에 20년 이상의 20년부터 20년 이상의 25년, 우리는 지금 형이 35년까지 돼요. 가중되면. 예전에는 정기형의 최고의 그 장기는 20년이었는데 형이 길어졌어요. 그래도 그 기간을 산정할 때는 무기와 20년 이상의 형기를 받았을 때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보고 계산을 한다. 가석방 검토를 할 때 생각해 볼까요, 한번? 자, 이 사람이 가석방을 위한 무기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무기에서 이제 감형됐을 때도 그렇고, 또는 20년 이상 형을 받았을 때도 기간을 20년으로 놓고 집행유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2개 이상의 징역형, 1형, 2형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1형은 본형이고 2형 3형도 있을 수 있어요. 1형 본형, 2형 집행유예가 취소돼서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용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2개의 형기를 합산하겠죠. 1형 5년, 2년, 2형 3년 그렇다면 몇 년이죠? 8년. 8년을 그 형기로 계산하는 거예요. 합산해서. 다만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아까 이야기했죠? 20년 이상의 장기형, 20년 그리고 무기형 이럴 경우에는 20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2개의 형을 합산했는데 20년이 넘었다. 그래도 20년으로 해서 형기를 계산한다. 자, 이게 이제 정기형 재심사에 대한 것들이고, 부정기 재심사. 부정기 재심사 이야기했었죠. 자,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부정기 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처음에 이제, 분류심사를 했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형기 산정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오류가 하다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드문 경우 케이스겠지만. 그래서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이를테면 이런 경우 있어요. 판결문상에 조직폭력이란 말이 없는데 예전에 조직폭력 쪽에 가담한 적이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경찰 자료에 있는데 그런 경우를 조직폭력으로 해서 뭔가 다른 위험한 범죄자로 잡았을 때 본범하고 달리 심사를 했다라는 경우 같은 것들을 예상할 수는 있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두 번째, 수용자가 교정사고,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화재나 수용자의 자살, 도주, 폭행, 소란, 그 밖에 생명이나 어떤 신체를 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이틀게 하는 사고를 우리가 교정사고라고 그러는데,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반영해 준다. 수용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할 때, 처음 이야기했죠? 정기재심사라는 사유 중에 1번에 나왔죠. 상벌이 있을 때. 네 번째는 수용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 사건은 뭐냐면 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형사사건을 말하는데, 추가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는 그 그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형기도 길어졌고 또 그 범죄 성격도 달라졌고 그 범죄성의 진전도도 달라졌기 때문에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용자가 숙련기술장려법 이제 안에서 직업훈련도 시키고 다른 작업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아주 기능이 좋아서 대회도 나가요. 그러면은 거기 나가서 전국 기능 경기대회 입상, 그리고 이제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는 정말 열심히 자력 개선을 했구나라고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정기재심사 사유로 봐서 반영을 한다. 예전에는 가석방 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때라고 해서 부정기적으로 재심사를 가석방 앞두고 했었는데, 이 부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6분의 5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겹치는데 문제가 처우에 오히려 혼선이 와서 2013년에 삭제했어요. 가석방 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때 이랬는데 그 부분은 삭제했어요. 그 밖에 수용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다. 그리고 그 재심사를 해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재심사의 시기, 조금 전에 재심사의 사유였다면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에 다음 달까지는 완료해 줘야 한다. 해야 한다예요. 그래서 그리고 재심사에 따라서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형이 일형이었는데 형이 하나가 더 왔어요. 그 형기가 길어지고 합산도 하지만은 그 형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범죄의 수준에 속한다. 그 합산해 보니까 합산하거나 또는 두 범죄의 성격을 보니까 이럴 때는 한 단계 범위 내에서 강급도 가능, 떨어뜨린 것도 되고, 또 잘하고 있을 때 한 단계 범위 내에서 올릴 수도 있겠죠. 한 단계. 예를 들면 S3에서 S2로 가거나 S3에서 S4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건 개정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어떤 경우에 교통사고를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2단계 정도까지도 가능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분류심사를 하는데 우리는 분류심사를 이렇게 생각해요. 분류조사, 분류검사, 그리고 면접을 통한 최종적인 분류심사들. 그럼 분류조사란 뭘까요? 신입심사를 할 때 조사할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의 조사 사항은 어디서 나오냐면 경찰, 검찰 판결문이 기본 자료고, 판결문을 기본 자료로 많이 써야죠.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면담을 통한 면담 조사를 통해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이런 경우. 그래서 신입심사를 할 때는 이걸 이제 분류조사할 때 하는 거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그랬는데 볼까요? 성장 과정. 대단히 중요하죠. 어떻게 성장했는지. 특히 이제 이럴 경우에 가족 사항들을 많이 봐요. 성장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학력이나 직업 경력. 뭐 학력이 높다 낮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뭐 이를테면
생활 태도, 그렇죠? 또 직장에 있어서 어떤 정직에 오래 있었는지, 일시적 직업에 종사했는지, 간헐적으로 종사했는지, 아니면 무직의 상태였는지,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의 범죄성, 과 위험성, 앞으로 재활의 어떤 가능성, 생활 자립의 뭐 어떤 문제들과 관련 지어지겠죠. 그래서 학력 및 생활 직업 경력, 그리고 이제 생활 환경, 건강 상태 및 병력 사항, 이 사람의 심리적 특성. 심리적 특성은 조금 이따 분류 검사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성향, 범죄 성향이 있는 특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약, 알코올 등 약물 중독 경력이 있는지, 어렸을 때부터 또 이렇게 본드나 다른 그런 것들에 대한 흡입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정상 가정에서 컸는지, 보호자가 양쪽 다 양부모가 계셔서 훈육과 애정을 함께 주는 제1차 사회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었는지, 아니면 형태적으로 결손 가정이었는지. 형태적 결손과, 우리는 결손 가정 이야기할 때 형태적 결손과 기능적 결손을 다 조사해요. 형태적 결손은 말 그대로 어떤 형태, 모양. 정상 가정이란 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양 부모가 계시면서 정상이 하기란 말이 좀 표현이 정확치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요즘은 가족 관계의 성격도 좀 넓혀진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 가정 이럴 때는 두 부모가 훈육과 애정을 담당해서 제1차 사회가 잘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가족이 화목한 그런 가정 분위기. 이게 정상 가정이라고 했을 때 형태적 결손은 부모 중에 한 분만 계셨거나 두 분 다 안 계시거나, 또는 안 계셔서 할머니에게 자랐거나 그냥 고아로 자랐거나 어느 시설에서 생활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형태적이죠. 기능적은 뭐겠어요? 정상 가정과 기능적으로의 결손이란 것은 갈등이 많은 부모 속에서의 가정들, 또는 집안이 전부 범죄자도 많고 다른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떤 부도덕 가정의 어떤 기능적 결손들, 기능적 이상 가정. 이상 가정은 그래서 형태적 이상 결손보다는 형태적 이상 가정 것보다는 기능적 이상 가정의 경우가, 그렇죠, 훨씬 위험하고 범죄와 친숙한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이제 범죄 경력 및 범행의 내용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봅니다. 최초의 비행, 최초의 범죄들, 어떤 관련성, 지난번 범죄와 본범 사이의 재범 기간들, 범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폭력 조직 가담 여부 및 정도, 교정시설 총 수용 기간, 이번 범죄로 해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것만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을 총 기간들, 그리고 교정시설 수용 중에 받은 징벌관계, 이런 경우도 당연히 이제 과거에 교정시설에서 생활할 때 어떤 위험성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도주, 여기에는 음모나 애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하죠. 도주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왜 어려울까요? 물론 교정을 잘 하기도 있겠지만 도망갈 때 있나요? 삼면이 바다에 분단된 국가에 또 그리고 굉장히 사회 체제가 안정되어 있는데 도주해서 100%다 현재까지 다 검거됐었죠. 그리고 연간 평균 몇 명이라고요? 1945년 아마 일제로부터 우리가 교정을 물려받고의 통계를 전체 본다면은 연간 1명이 안 되거든요. 그 전에 0.9명 그랬는데 지금 0.8명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명이 안 돼요, 연간에 도주자가.
그것도 시설 내에서 도주는 거의 없죠. 단 한 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신창원이라는. 대부분의 도주라고 하면은 약간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외부 병원에 갔는데 감시의 소를 틈타서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랄지 뭐 그런 경우, 또는 법원 검찰 조사 갔다가 검찰에 조사 가고 법원에 판결 뭐 심리 갔다가 도주한 경우, 이런 케이스들이죠. 또 상담 관찰 사항 같은 걸 넣고요. 상담 관찰해 보니까 여기는 또 이제 행동 관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수용 생활 태도, 범죄 피해에 대한 회복이나 노력 및 정도, 그건 반성의 정도하고도 관련되잖아요. 가석방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경을 받았는데 이 사람을 가석방을 내보내고자 하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탄원도 많이 들어와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고 우리 사회에 해악을 준 사람입니까? 이런 경우들도 흔히 있어요. 그랬을 때 가석방 내보낼 때 우리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완화되거나 해소되었는지, 이런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원상회복적 사법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할 때도 그 핵심은 뭐예요? 피해자와의 관련성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석방 후에 생활 계획, 재범의 위험성, 처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한다. 재심사를 할 때는 어떤 걸 조사할까? 아까도 얘기했죠. 상벌이나 뭐 이런 경우도,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조사해서 그 정기 재심사 기간이 도래했을 때 그때 반영해야 되겠죠. 다음 달까지 한다 그랬죠. 정기 재심사는 그때까지 하는 건데 부정기 재심사도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까지는 한다. 그래서 재심사를 할 때는 어떤 것들을 또 조사할까요? 이제 생활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건 초과정 중에 있는 일이에요. 재심사는. 그래서 교정사고 유발 및 징벌 관련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 소득점수라는 게 있어요. 소득점수라고 하는 것은 그 형기의 기간 동안에 자기의 점수가 있어요. 그걸 잘 소각하고 오면은 처우의 등급에 반영하는 거예요. 소득점수. 자기 책임 점수가 있고 소득 점수가 있고. 그래서 소득 점수를 포함한 교정 처우의 성과, 재활을 위해서 자력 개선의 노력이 있었는지, 이런 경우들이죠. 그리고 교정사고 예방 등의 공적사항, 다음에 또 추가 사건이 있었는지 재심사 때는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늘 보는 게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측정들, 그리고 처우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들이 이제 재심사 내용이죠. 그 밖에 재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한다. 이러한 분류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보다도 예전에 살았던 수용 기록 확인이랄지 수용자와의 상담, 그리고 수용자의 가족과의 어떤 면담 같은 걸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겠죠. 또한 필요시에 우리가 이제 자료를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검찰청, 경찰서, 그 밖에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해서 반영하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경우에는 어떤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한 경우에 또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든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또는 안에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의 범위를 넘어갔을 때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의견 조회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 효율적인 분류 심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전인격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심사의 경우는 모든 변동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분류 심사의 종류와 어떤 방법들인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류 검사, 어떤 분류 심사라는 것은 이렇게 했던 그 분류 조사들, 분류 검사, 종합해서 분류 심사를 하고 분류 심사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분류 심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류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